지금 강의를 해주실 분은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님, 지뢰제거와 통일의 함수관계를 강의를 해주실 김기호 소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의 혼인 홍익인간 이화세계 사상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지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제가 이 단체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초대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기호입니다. 터기자에 힐호, 땅을 깨끗이 해서 오랫동안 평화롭게 이용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영김가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제 할아버지 발대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박미출 지금 또 국장님이십니까? 우리 박미출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저보고 통일 정책과 우리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뢰 제거 문제를 갖고 우리 참 어르신들 모시고 말씀을 좀 드려달라는 그 요청을 받고 사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홍익인간을 사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공부하고 잘 알고 계실 분들한테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사실 고민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지만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우리가 통일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으며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은 특별하냐? 과거 우리가 보수 정권이 추진해오던 통일 정책과 지금 진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이 뭐 다른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두환 노태우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이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이 조금 다를 뿐인데 보수 정권이 또 지금 진보 정권이 대북 정책을 하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서 제가 1974년도부터 북한 문제를 연구를 해왔고 육군 보안사로부터 국군 보안사령부, 국군 기무사에 이르기까지 30년간 방첩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는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거에 전두환 정부에서 우리나라 통일 정책은 사실은 전두환 정부의 민주화합, 민주통일 방안이 기본이 돼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민주자결, 민주적 절차,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의 과정은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해서 남북한 대표들로 구성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그 일환이었고, 북한의 인민위원회죠. 그 다음에 자유국민투표를 실시하고 헌법 초안을 확정 공포한 뒤에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 실시 및 정부를 구성한다는 거였고요. 과도한 조치로는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한다. 그래서 과도 단계로서 남북연합을 설정해서 북한을 선의 동반자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89년 9월 11일 천명을 했는데요. 그 기본 원칙은 자주평화 민주입니다. 통일 과정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 헌장을 채택한 이후에 남북 연합을 형성을 하는데 민족 공동체를 회복한다. 그래서 통일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치 구조를 형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선의 동반자로 인식했고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를 했습니다. 남북연합 이전 단계로 화해협력 단계를 설정했는 게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94년도 8.15 광복절에서 천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자주 평화 민주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통일의 과정을 단지 좀 달리 했는데 1단계로 화해와 협력,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죠. 그 다음에 남북연합, 북한은 그 남북을 연합이 아니고 연방이라는 그 용어를 쓰는데 사실 연합과 연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해 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 연합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통일 헌법에 따라 남북 자유 총선거를 실시해서 민족 통일을 하고 국가 통일을 동시에 달성한다. 3단계 통일 방안입니다. 그래서 통일 국가 미래상은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지 민주 국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김영삼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이다. 94년도 8월 15일 김정삼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 방안이고 89년도 9월 11일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표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개성한 겁니다. 남북 기본 이걸 왜 바뀌었느냐 하면은 남북 기본 합의서가 발효되는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해서 김정삼 정부에서 보완 발전시킨 것이죠. 배경 및 특징으로서는 김정삼 대통령 광복절 경축 축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 방안을 우리가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3단계 통일 방안으로 발표를 했고, 우리가 이걸 약칭으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노태우 정부의 그 통일 방안을 개성 포함 발전시켰을 뿐입니다. 세계적인 탈냉전과 남북 체제 경쟁이 종결되고 또 우리 92년 2월 19일 남북 기본 합의서가 발의됨에 따라가지고 좀 이제 통일 방안을 조금 바꾼 거죠. 또 우선 남북 간 화해 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를 쌓는다.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남북 화해 협력이 바로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정착을 시킨 후에 통일을 추구하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 방안이다. 우리가 남과 북의 이질화된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 발전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89년도에 천명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이 화해와 신뢰 구축의 과정을 통해서 남북연합을 나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본 데 비해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이 과정을 단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현재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북미 정상회담을 갖게끔 우리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을 2018년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서 설득하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서로 신뢰를 쌓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데, 사실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김정은이는 북한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신격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걸 빼고 북한의 김정일이 갖다 놓은 똑같은 그런 체제예요. 우리가 그 왕조 국가도 아니고 전쟁 국가도 아닌 하여튼 이상한 그 사이비 종교 집단하고 동일한 그 체제가 지금 북한 체제다. 우리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김정은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응했는데, 지금 전번에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완전히 무시당해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결국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평양 시민 10만이 넘는 그 인원회의 때 핵을 포기하고 당신들은 앞으로 그야말로 이제는 그 경제 발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사는 날만 앞으로 있다고 그렇게 연설까지 했는데 그 이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군부들이, 야, 김정은이가 나이가 어렸어, 저거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한테 당했다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이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겁니다. 그거는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체제 유지로서 어쩔 방법이 없죠. 그리고 북한이 우리 핵을 개발한 이유는 사실 핵전쟁을 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또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해봤자 북한에서 미국에 핵을 발사하면 한 38분 걸리는데 미국에서 북한에 핵 발사하면 8분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왜 북한이 핵을 개발했느냐? 북한은 그야말로 핵전쟁의 공포에 정말 떨고 있는 국가죠. 왜? 6.25 전쟁 때 메가더 원수가 대만 만주를 핵 공격을 하려고 그랬고, 또 51년 후반기부터 52년 53년 휴전 협정이 질질 끄니까 그때 다시 미국은 북한에 핵을 쓰려고 했었습니다. 6.25 전쟁 때 핵 공포가 두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김정삼 대통령 때 북한의 핵시설을 미국이 폭파하려는 군사력을 행사를 하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이 새로운 첨단 핵무기를 소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뉴욕타임즈에서 바로 북한을 지향하는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야말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미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지구상에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미국과 전쟁을 해서는 절대 북한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핵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핵공격을 북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의 핵은 지하에 여러 군데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동시에 다 타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에서 군사력을 행사를 할 때는 핵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을 하는 마당에 나오게끔 하는 그 방법의 하나로
수단으로 군사력을 행사합니다. 만약 그랬을 때 우리 남한으로서는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살상당하는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그거를 저희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삼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핵시설을 군사력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보수층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저거는 무력으로 안 없애는 방법이 없지 않냐,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은 사실상 무력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수나 군부의 수뇌부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그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하고 그 김무성 의원하고 같이 아침에 그 북한의 그 남부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때 같이 참석해가지고 거기서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자, 우리 패널들께서 발표하신 분들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질문을 했어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다 포기 안 할 것이다. 그러면 군사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 나와서는 그런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이 남북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를 거론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남북이 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신뢰를 조성한 가운데 북한이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간에 수기가 돼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평양이나 북한 지역에 가면은 김정은은 언제든지 오면은 자기들도 땅도 주고 뭐든지 다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될 경우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오지 않고는 사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남북한이 분단이 된 가운데서 세계에서 우리가 미국의 군수물자를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 중에 1위 내지 2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가 이익에 결코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미국 내에 그 소위 보수 계층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수의 미국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한결의 한민족이면서 서로 총부리를 겨루고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고 이리 지낼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라도 하여튼 서로 공동 번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는 남북 문제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일 방안 문제라든가 북핵 문제는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저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생태와 평화를 체험하는 이런 교장, 또 관광지로 활용하지 않는 한 남북한이 어떠한 협정을 맺든 남북한에 서로 비난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공동 번영의 길을 걷자고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마음에 들어서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약속을 해서 약혼을 하고 또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제주도에서 이혼을 하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남북한 문제는 언제든지 평화가 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저는 DMZ를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를 해서 생태평화 관광지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한 신념을 갖고 DMZ의 평화적을 이용을 위해서 2005년도부터 제가 지금 15년째 각 학계 및 국내외 환경 또는 평화운동을 하는 분들하고 함께 연대해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지뢰 제거, 제가 한국 지뢰 제거 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때 지뢰 해서 돈 벌릴 사람 아니냐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뢰 제거 연구소를 설립한 배경도 제가 현역에 있을 때 2000년도부터 2003년 말까지 경의선 철도도로 보건사업과 개성공단 안에 가는 남북한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해서 DMZ 지뢰 제거 작전하는 101군단에 그 공병여단을 지원하는 반장을 했습니다. 그 4년 동안 지뢰 제거를 하는 공병부대를 지원을 해보니까 지뢰 제거를 간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그 지뢰 탐지 제거 전문 교육을 받은 인원들은 병사들입니다. 실제 필드에 가서 목숨을 걸고 하는 지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인원들이 병사들인데 이 병사들이 군 입대 전에 뭐 나도 한번 곡괭이 한번 삽 한번 들어보지 않는 우리 병사들입니다. 요즘 우리 병사들의 70%가 외동아들이거든. 그래서 뭐 시골에서 태어난 인원들 몇 명을 제외놓고는 또 시골에도 요즘 아들 하나 나가지고 귀하게 길렀다 보니까 사실 농사도 안 지어봐서 전혀 작업이라는 걸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지뢰 탐지를 또 교육 훈련을 할 때도 실제 폭파되는 그 지뢰는 마지막 교육 과정에 폭파 시범만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물을 갖고 탐지하다가 사고 나면은 그 학교 교육 과정에도 그 학교장부터 그냥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또 현재 우리가 그 DMZ가 아닌 DMZ 철책 남쪽에 있는 그 지뢰지대 미확인 지뢰지대라 해가지고 지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어쩌다가 지뢰 사고 한번 나면은 자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호텔도 이 교실도 있고 뒤에 가면 마당도 있고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실에서 지뢰 한 발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하나 죽으면은 이 유스 호스텔 전체를 지뢰지대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것이 우리 10만 평이 넘는 것이 DMZ 남쪽 남방 철책 남쪽에 민통선 지역에 약 200여 개소가 있다. 엄청나죠. 거기는 북한이 땅굴을 파고 들어와도 지뢰 사고 위험 때문에 군인들이 수색 작전도 못하고 아예 탄량병이 그쪽에 도망가면은 추격 작전도 못합니다. 간첩이 집회가 과거 대관 작전을 하면은 그 미확인대를 들어가 버리면은 간첩은 지 마음대로 뭐 사방으로 날뛰는데 추격 작전을 못해요. 그런 지역이 안보 공백지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33배라는 큰 면적이 있는데 6.25 전쟁 이후에 아직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정밀 탐색을 해서 지뢰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구분도 안 해놓고 있다. 그래서 거기는 개인이 땅인 농경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미확인 지뢰지대인데 그 미확인 지뢰지대가 어떠냐면은 6.25 전쟁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살던 삶의 터전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67년이 됐는데도 아직 피난민들이 지뢰 사고 위험 때문에 귀향을 안 시켜주고 있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거기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있어요. 재산권도 보장 안 되고 거기에 내가 고향에 가서 살아야 참 사람의 삶의 가치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는데 그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도 보장이 안 되고 들어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미확인지대에는 그거는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한반도에 이 지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지뢰를 언제 설치했느냐? 6.25 전쟁 때는 사실상 지뢰를 얼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군들이 6.25 전쟁 3년 동안에 사용한 지뢰가 북한 지역까지 올라갔다가 영천까지 우리가 밀려갔다가 올라갔다 다시 후퇴할 때까지 섰는 게 약 5만 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현재 우리 남한 지역에 매설된 지뢰는 매설 정보가 있는 게 97만 발. 요즘 와서 9만 발을 하는데 자꾸 국방부의 자료가 들쭉날쭉해서 저도 믿을 수는 없고 그 매설 정보가 없는 그러니까 남방 한계선에 철책이 설치되기 전에 64년도부터 우리가 70년대까지 약 7년간 매설한 그 지뢰를 어디에다 몇 발을 묻었는지 매설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것들이 한 38만 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총 한 120만 발 정도, 북한이 DMZ 한 80만 발을 해서 우리가 DMZ 이런에 한 200만 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뢰의 역사는 우리가 DMZ의 그 역사하고 좀 이제 역사가 비슷한데요. 우리가 1953년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64년도 9월 11일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을 하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남북한 군인들이 DMZ에서 군사분계선상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담배도 나눠 피우고 서로 대화도 했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제 62년도 쿠바 사태 이후에 약간 긴장은 있었지만은 64년 이전에는 뭐 습격을 한다든가 서로를 향해서 그 공격을 하는 그런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64년도 우리 9월 11일 날 월남 파병을 하고 난 후에 북베트남의 호치민이 김일성이를 국빈 초방관에 초대를 합니다. 64년도에. 그 초대해가지고 남한이 지금 우리 남베트남의 월남을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려우니 자 같은 우리 공산권인 김일성 당시도 우리한테 파병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남한에는 미군들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파병하면은 미군들이 북침할 우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낼 수 없다. 그 대신 이제 공군 일부를 보냈고 그 대신 남한이 군인들이 월남에 더 못 가도록 우리가 DMZ에서 도발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1964년도부터 북한이 65년도부터 이제 DMZ에 도발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남방 한계선에 지금과 같은 남방 한계선에 철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64년도 말경부터 철원 일부 지역에 남쪽에 이제 침투가 시작되었다가 6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침투를 하는데 65년도에 서부전선인 경기도 파주와 영천 지역이 미 2사단이 DMZ를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을 가장 먼저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65년도에
미군들이 그 DMZ를 정찰하든가 또 주둔지에서 북한의 기습을 받아가지고 약 50여 명이 사상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군도 64년도 철원 그 평야지대에 우리가 처음으로 목책이라는 것을 설치해요. 그 나무 가지를 엮어가지고 우리 이영 그 집으로 초가집을 때 엮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일부 평야지대에다가 목책을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뭐 육성을 해도 들리죠? 예. 그 이후에 이제 중동부 정선에도 목책을 설치하는데 남한에 우리가 철책이 설치된 역사를 보면은 1966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미국 존슨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국빈 방한을 해가지고 국빈 방한을 해서 그때 김포공항에서 우리가 청와대까지 올 때 도로변에 우리 100만 국민들이 태극기와 선조기를 들고 열렬하게 환영을 했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했을 때 평양 시민들이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군도 64년도 철원 그 평야지대에 우리가 처음으로 목책이라는 것을 설치해요. 나무 가지를 엮어가지고 우리 이영 그 집으로 초가집을 때 엮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일부 평야지대에다가 목책을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뭐 육성을 해도 들리죠? 예. 그 이후에 이제 중동부 정선에도 목책을 설치하는데 남한에 우리가 철책이 설치된 역사를 보면은 1966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미국 존슨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국빈 방한을 해가지고 국빈 방한을 해서 그때 김포공항에서 우리가 청와대까지 올 때 도로변에 우리 100만 국민들이 태극기와 선조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될 겁니다. 66년도 우리가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존슨 대통령이 방한하고 있던 11월 1일 24시경에 북한이 우리가 2015년도 DMZ 목함질의 사고가 났던 그 지역으로 말을 끌고 북한군이 DMZ를 넘어와서 지금 파주에 있는 민통선의 해마루촌이라고 있습니다. 그 해마루촌 바로 그 인근에 그 DMZ 경계 근무를 담당하는 미군 중대가 있었어요. 그 중대를 기습을 해서 미군 6명과 한국군 카투사 2명을 살해를 하고 끌고 왔던 말을 타고 복귀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단히 큰 사건이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그 중에 그거를 북한이 DMZ를 도발해서 미군 부대를 기습해서 미군 6명과 카투사 2명을 중에 8명을 살해하고 복귀를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소련을 통해서 북한의 전쟁 선포를 사실상 한 겁니다. 했는데 소련으로부터 답신이 왔는 게 사실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남한에서 북한을 DMZ를 넘어가지고 북한의 대령급 지휘관을 살해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 존슨 대통령이 왔을 때 거기를 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주한 미군 사령관과 주한 미 사령관이 우리 정일권 국무총리하고 우리 한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하고 그 사건 이후에 일체
북한을 우리 지금 여기다 북파 공작원이죠. 북파 공작원을 보내지 못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보면은 그때 이제 주한미군이 미 7사단에 철수했고 월남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이제 미 4단도 철수하는 그런 그 장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군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존슨 대통령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북한에 갔다 그런 그 도발을 했고, 그 도발에 의해서 북한이 또 남쪽에 도발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을 했다는 그런 추측성 뭐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거고, 그 당시에 서로가 남북한이 서로 북한을 가서 도발하고 남쪽을 공격했던 시대가 64년도부터 72년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될 때까지 서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 시기에 65년도에 50명이던 게 66년도 미군이 한 150명이 그 살상당했으니까 한 3배 정도 되죠. 그러면서 아주 최고도에 들었을 때가 68년도 울진 삼척 무장공비 150명이 침투했던 그 사건까지, 그때가 기간을 64년도부터 70년도까지를 미군들은 DMZ 전쟁이라고 미국 전쟁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2017년도부터 그 자료를 쭉 정리를 해서 페이스북에 한국지뢰제거연구소에 이런 과정을 내가 들은 내용과 또 기록과 나름대로 전부 수집해서 올려놓은 걸 가지고 JTBC 이기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금년도 6월 달에 그 DMZ의 요새와의 비밀이라 해가지고 그걸 방영을 했는데, 미 국방성에다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해서 500페이지에 달하는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전부 사실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 베트남에 초청했던 거 그것도 역사적인 자료로 나왔고, 66년도 그 사건 났던 거, 그 다음에 65년도 50명, 66년도 150명 이런 그 내용들이 전부 나오고, 미국에서 DMZ 전쟁이라는 그 역사 기록을 다 수집을 해서 우리가 방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났으면은 DMZ 요새와의 비밀 하고 유튜브에 치면은 그게 한 50분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67년도부터 72년도까지 우리가 철책이 없을 때 지뢰도 매설하고 또 목책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고엽제까지 다 뿌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인들이 지뢰 제거를 할 때 공합기를 갖고 에어를 불어가지고 지뢰 유심되는 물체가 탐지기라 소리가 나면은 거기다가 물감을 뿌리든지 안 그러면 흰가루를 뿌려놓고 공기 에어를 갖고 이거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고엽제는 오염되는 게 67년도부터 72년도까지 무려 6년에 걸쳐서 매년 뿌렸거든요. 이거는 고엽제는 100년이 가도 이게 그 성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고엽제 뿌리는 그 흙은 전부 긁어서 태우거나 해서 이걸 치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우리 국군 장병들이 지뢰 제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 국방부 국정감사시에 합참에 가서 합참부 의장과 군 수뇌부들 다 있는 가운데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우리 장병 보건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뢰 제거 방법을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증언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태기본 DMZ를 생태평화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지정을 해서 생명을 죽이고 인간을 파괴한 지뢰를 찾아 없애고 평화적으로 이용할 때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 하는 이 신념을 갖고
많은 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DMZ와 민통선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군사분계선에는 원래 최초에 제가 철책이 없는 줄 알았는데 200m 간격으로 말뚝을 받고 그 가시철조망을 한 줄로 쭉 쳤더라고요. 저는 전혀 치지 않는 걸 했는데 미국의 영상을 보니까 최초의 DMZ를 설치하면서 군사분계선에 팻말을 설치할 때 한 줄로 설치했는데 그게 세월이 오래가다 녹아가지고 하나도 지금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0m 간격에 한 개씩 군사분계선이라는 그 팻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MZ는 실제 토지의 78.3%가 산림이라 그러는데 사실 뭐 거의 초지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원시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67년 동안에 남북한이 시계 4개를 확보 목적으로 매년 봄마다 산불을 질러가지고 다 불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전혀 불이 타지 않는 그런 희한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제가 DMZ 직접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인간에 의해서 무참하게 불타 없었던 곳이다. 그리고 과거에 427개 마을 4,600동의 가옥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한반도 전체 면적에는 약 0.5%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민통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그 민통선이 아니고 미 8군 사령관이 휴전 직후에 그때는 남방 한계선에 철책이 없을 당시에 우리가 군사작전 보안을 명분으로 해서 피난민의 귀환과 영농 활동을 통제를 목적으로 해서 DMZ 남방 10에서 25km까지 설정했던 귀농선이 나중에 이제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남방 한계선이 결정되면서 10 내지 25km 됐다가 지금은 서부 전선은 약 5km, 중동부 전선은 15km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DMZ는 어떤 것인가? 저는 뭐 우리 남쪽만을 했을 때는 100만 발의 지뢰가 묻혀있는 죽음의 땅이라 했는데 남북 하나 하면 한 150만 발. 또 환경 오염으로 사라진 그 희귀 식물이나 그 파충류등 그 서식 생태가 아주 잘 발달된 비단길이다. 저는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DMZ는 동서냉전이 남긴 6.25 전쟁의 유해한 유산이고 김일성의 허황된 무력 적화통일 야욕의 하나의 산물로서 남아있는 게 DMZ였다면 현재의 DMZ는 중무장한 남북군이 대치하는 긴장이 고조된 것이고 인간이 자연을 가장 첨예하게 짓밟고 훼손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출입이 통정되어서 멸종 위기종 97종을 비롯해서 약 4,870여 종의 식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에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식생물이 그 서식하는 그런 그 보호가 되어 있는 이유는 지속 반복적으로 산불이 나서 그래서 우점하는 그 식물이 없다 보니까 바람과 구름을 타고 온갖 씨앗이 날아와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삼투고 그래서 종 다양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10월에도 산나물을 채취하려면 산불이 났는 데 가야 산나물이 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데는 산나물이 없어요. 그래서 DMZ는 산불에 의해서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그런 생태계 보호가 되어 있는 겁니다. DMZ의 우리가 미래는 우리가 유네스코 생태평화 세계유산을 지정을 해서 글로벌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DMZ는 생태 비단 숲이다. 개발이 아닌 보존 및 보호의 대상입니다.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 철책을 제거하고 거기에
우리 각기 다른 나무를 심어서 세계에서 아름다운 그 숲길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히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한 20km씩 각기 다른 나무를 심어가지고 아름다운 숲길을 만약에 만든다면은 우리가 남북한 그 추진 철책을 다 걷어내면은 그게 딱 500km 됩니다. 그러면 25개의 다른 숲길을 만들고 거기에서 아주 아름다운 숲길을 조성을 한다면은 세계인들이 그 500km를 다 한번 걸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산타하고의 그 순례길보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DMZ가 더 세계인들이 걷고 싶은 그런 곳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려놓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가서 제 페이스북을 보고 좀 많이 날려서 DMZ가 앞으로 그러한 그 아름다운 숲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수. 이름 명명. 예, 그거는 우리 뭐라 할까요? 좋아할까 봐서 이제 산티아고 얘기해도 예. 하고 또 뭐 우리 예를 들면 제주도에 올레 예, 제주의 올레와 같이 서울에 우리 홍익인간 이화시에게 정신이 깃들어간 그런 아주 좋은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어주시면은 그 이름을 제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DMZ의 GP 보건로를 오타는데 보수해서 생태 탐방로를 활용하고 훼손된 자연을 보호를 해서 그런 숲길을 조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GP 초소를 사실 우리가 10개를 폭파하고 북한도 10개를 했는데 저는 참 우리 선짓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구촌 많은 나라를 여러분들이 관광을 가지만은 과거에 요새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DMZ라는 거는 현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구촌에 남아있는 마지막 전투 현장 그 요새가 우리가 GP 초소들입니다. 그걸 근대 전쟁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남북한이 있는 군사 현장만 다 철수하고 거기를 리모델링 하면은 우리 관광객 숙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휴게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대피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비싼 돈 들어가 만들어 놓는 거 때려 붙이지 말고 우리가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은 돈 들이지 않고 정말 북한에 200개소 우리 지금 60개인데 50개 남아있지 250개소에 아주 호텔이 생기는 겁니다. 휴게소가 생기고 그래서 돈 들이지 않고 군사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관광객의 숙소와 교육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목소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주장을 해도 안 돼서 제가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이 여당한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야당한테 내가 얘기를 해서 하태경이부터 뭐 좀 이빨 좀 센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 몇 개를 보전하게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DMZ에 이 GP 초선을 지키고 이걸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목소리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뢰성의 문제겠죠. 신뢰성은 이 DMZ를 그야말로 정전협정대로만 운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정말 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가능한 겁니다. 원래 휴전협정을 끝나고 3개월 후에 평화협정을 논의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북한이나 미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안 갖고 지금까지 그냥 지내온 거죠. 어느 나라가 휴전 상태로 67년이 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67년 동안에 전쟁을 안 했으면 평화가 온 거죠. 사실상 어떤 그 이데올로기와 또 강대국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DMZ의 지뢰는 뭐 북한 100여 말
남한은 130여 발인데 한 10여만 발은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걸 지뢰를 북한과 휴전선 전체 걸쳐서 우리가 2m 간격으로 북한은 그 2열의 그 목함 지뢰와 그 수지 지뢰를 2열로 해가지고 6열로 해서 3개 지뢰지대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다중으로 더 많이 돼 있다. 북한보다 우리가 더 많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발견되는 지뢰는 대표적으로 이 M14 대인지뢰, 이게 약 40만 발이 있는데 서울 우면산을 비롯해서 후반기에 39개소에 우리가 6만 8천여 발이 매설되어 있다가 현재 한 9천여 발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공기지에 3천여 발이 아직 회수 못 됐고 100발 이상 회수 못 된 곳이 한 10여 개 수소가 있고 서울 우면산은 18발, 남한 산성이 아마 100여 발 정도 되고 지금 가장 많이 그 회수 못 된 게 양산에 있는 청성산에 거기는 한 500여 발이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M14 대인지는 우리가 폭우가 내리면은 빗물에 뜹니다. 여기 크기가 요 컵에 위에 요 딱 절반만 해요.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뢰는 직경이 55mm, 높이가 4mm, 무게가 68g에다가 재질이 플라스틱이고 완전 망수돼 가지고 비가 오면은 빗물에 떠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꾸 이동하죠. 그 뒤에 원래 이 지뢰를 매설할 때는 여기에 유실 방지글을 해서 땅속에 나무를 꼽아 가지고 나무 뿌리가 나중에 이 감싸서 유실 안 되도록 해놨는데 DMZ에서 삽불을 맨날 질러다 보니까 그 끈들이 다 녹아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폭우만 내리면은 북한의 목함지뢰가 떠내려온다,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고치시기 위해서 대적관 북한에 대한 적개심 고치해서 맨날 목함지뢰 그러는데 목함지뢰 100발 나오면 우리 1000발 나온다. 하여튼 10배 이상 떠내려오는데도 맨날 국방 그 합참에서는 목함지뢰 주의보만 내립니다. 언론도 그대로 따라하고요. 북한의 목함지뢰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죽고 다친 거는 5손가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M14 대인지뢰로 상위 군인이 된 군인들이 약 3,000명,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살아 생존하고 있는 분들이 한 300여 명 되죠. 그러니까 북한의 침투를 저지하고 침투하는 북한군을 잡기 위해서 지뢰를 매설했는데 북한군 잡은 거는 10명도 안 되고 우리 국군 잡은 것이 4천여 명, 국민 잡은 것이 1,000명, 그러니까 5천여 명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뢰는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객관적인 사실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안 된다 그러는데 군 수뇌부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그래도 도움이 된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를 갖고 아니 북한군 10명도 못 잡아놓고 우리 국민과 군인들 5천여 명을 잡았는데 뭐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냐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게 군 사성 장군도 삼성 장군도 답변을 못하면서 그래도 있어야 된대. 그래서 민통선은 없어야 된다. 간첩 들어온 거 우리 국민들이 신고했지 군인들이 들어오는 거 발견해가 작전한 게 몇 건 되느냐. 그에 제가 대관 작전을 30년 했는 전문가가 얘기를 해도 그래도 민통선을 있어 군인 민간인을 통제를 해야 된다. 왜 민간인을 통제해야 되는지 저도 아직까지는 30년 군 생활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피난민을 귀향시키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평화적 이용에 의해서 민통선을 해제하고 꼭 필요하면은 남방 철책선 후방에 한 200m 정도 동서로 아예 아프리카 열병 돼지 못 내려오게 철조망 치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 철조망 하나 더 치고 나머지는 다 해제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M2, M3 이 지뢰는 미확인 지뢰지만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썩어가지고 기능 관리하는 거는 뭐 10발 중에 2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전부 캐내고 새로 심어야죠. 그런데 이거를 없애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사성장군이 합참의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대한민국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M16 대인지인데 이게 매설 지뢰가 있는데도 이거는 그 기계 쪽 물이 잘 빠지는 데는 가면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2015년도 대청도에 그 숯가꾸기 하던 우리 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지뢰를 밟아서 2사람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쳐가지고 다리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허벅다리 여기에 잘라지고 밑에 게 시체가 수습이 안 돼서 일주일 때 장례를 못 지내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1시간 만에 들어가서 시신을 수습을 해준 일이 있는데 거기는 가니까 산이 완전 파이산이라서 돌 사이에 지뢰를 묻어놨다 보니까 전부 지뢰가 다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설한 지가 70년대 초에 매설했으니까 지금 벌써 40년이 경과했는데도 기능을 발휘합니다. 원래는 이 내관이 그 땅속에 묻어놨을 때는 토양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12년이 지나면은 대충 70% 이하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원래 전투 유효 수명이 다 됐다 해서 다시 바꿔야 됩니다. 북한은 목함 지뢰를 7년 주기로 바꾸거든요. 근데 그 바꾸는 거를 자꾸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지뢰를 설치한다 하고 보도를 합니다. 치환 작업을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대적관 고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목함지뢰는 이 나무이기 때문에 땅속에 묻으면은 썩습니다. 그래서 7년 주기로 바꾸지 않으면은 이거 뭐 썩어가지고 기능을 마비하고요. 이걸 뚜껑을 대부분 뚜껑을 닫았는데 밟으면 터집니다. 그런데 열어도 터질 수 있도록 여기 요 내관을 거꾸로 해가지고 안전핀하고 이 뚜껑하고 선을 연결하면은 뚜껑을 열면은 안전핀이 빠져가지고 폭발하겠지.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전차 지뢰가 중에서 M7, A2, A4라는 지뢰가 있는데 이 지뢰는 원래 전차 지뢰입니다. 60km에서 130km가 밟으면 터지는데 과거에 이 지뢰가 1차 세계대전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60km 넘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사람이 밟아도 괜찮은데 우리나라 사람 지금 대부분 군에 다니는 장병들은 60km가 넘거든요. 완전 운영 상태에서 이걸 밟으면 폭발하면은 아예 시신의 흔적도 없을 정도로 산산구조가 나는 아주 위험한 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6 요거는 4.5km TNT이기 때문에 이거는 110km 이상이 밟아야 되고 요거는 M15는 TNT가 아니고 컴포지션 B 9.9km인데 이거는 TNT 한 20km의 그 강력한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130km 이상이 밟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밟아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M6 이 데이지를 110km만 터지는데 과거에 이 군에서 소대장들이 이 지뢰를 갖고 이 지뢰는 사람이 그 위에서 뛰어가지고 밟아도 안 터져. 그러면서 내무반에서 이 지뢰를 놔놓고 소대장이 지뢰 하나 훌쩍 뛰어가지고 밟았는데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일개 소대가 그냥 몰살하는 그런 사건도 있는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110km니까 공기에 뛰었다 내리니까 가중이 중량이 더 나오죠. 그래서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플라스틱인데 이 M14하고 똑같이 이게 탐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뢰가 있는 데는 장비로 작업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이 지뢰들은
하여튼 M14 대인지는 발개나 손으로 살짝 눌러도 터진다. 어린아이가 눌러도 터집니다. 그래서 두 손이 다 나갑니다. 지뢰는 옆에 이제 사진이 있으니까 지금 벌써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는데 1시간이 걸려버렸습니다. 원래 통일 정책을 안 하고 요것만 말씀을 드리는데도 1시간인데 너무 이 지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들어가실 건 없고 하여튼 우리나라 빨리 이 지뢰가 없어져야 이 땅에 평화의 땅을 만들어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뢰를 빨리 없애야 된다. 그리고 DMZ에 있는 지뢰를 제거를 한다. 군인들은 지뢰 제거를 하면서 산을 홀딱 까지매기고 있는데 밑으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이게 포크레인, 캔급 포크레인을 갖고 지뢰를 제거하다가 폭발을 해서 왼쪽 눈과 팔, 다리를 다 잃은 1공병여단 그 목함지뢰 사고 났던 그해 DMZ에서 지뢰 제거를 하다가 사고로 한쪽이 완전히 잃은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지뢰를 제거하고 제거한 땅에 흙을 퍼다가 농경지에 매립하다가 지뢰가 터져서 덤프 트럭 기사가 41살 묻는 젊은이가 결혼을 약 3개월 앞두고 목숨을 잃는 그런 불행한 사고 났고 군인이 제거했는 요 땅에 퍼왔는 그 땅에서 이 사고 이후에 재조사를 하니까 11마리 지뢰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굉장히 지뢰 제거에 대한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목함지뢰 사고가 난 거는 이게 2015년도 목함지뢰인데 한 사람은 두 다리가 절단되고 하나는 한두 다리만 절단인데 이 두 다리 절단된 거를 들것을 들고 나오다가 지뢰를 밟았는데 어떻게 그도 목함지뢰를 밟았다 그러는데 한쪽 다리만 이러는지 그는 제가 좀 캐스만큼입니다. 제가 그걸 한번 진상규명하자 그러려고 해도 제가 보안사 출신이 그 얘기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뢰가 묻어놓은 게 이런 상태입니다. 이건 땅속에 안 묻거든요. 이게 비 오면 흘러내려오다가 요 나무 사이에 그냥 있던 거 발견된 그 상태고 이 살상용 대인지는 땅속에 묻어있다 보니까 이런 나무 가지들이 막 엉켜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대전천지에 나무가 감싸고 있고 거의 민통선에 먹고 살기 위해서 민통선 부락이 우리가 111개 부락인데 그 들어갈 때는 신체 포위각서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뢰 폭발물 사고에서 국가를 상대로 민을 제기하지 않겠다. 군이 요걸 하면은 24시간 이내에 민통선 민함으로 철수한다. 민을 제기하면은 너 나가라 하면 24시간 이내에 쫓겨나고 농토도 다 뺏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하고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도 못해서 2015년도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최하 2천만 원까지 그 60년도 사고 난 사람들이 2천만 원 정도 보상을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뢰를 탐지하는 기술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 금속 탐지기 외에 거의 아직까지 실용화된 것은 없습니다. 철도 단위 6단계 있는데 이거는 완전 환경을 파괴를 했고요. 민통선에도 다 환경을 파괴하는데 제가 2005년도부터 지뢰 제거를 하는데 탐지기를 갖고 10만이가 산삼을 발견해서 캐내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게 제일 비용도 적게 들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DMZ를 생태계 보호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들이 군대가 하도 거짓말 하니까 국문은 신뢰하는데 제 말을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인터넷 들어가서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 그러면은 친환경 지뢰 제거하는 그 모습이 각 언론사에서 취재 보도했는 게 한 60건 정도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널리 전파해서
지금 이거 지뢰제거 한다고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걸 환경을 파괴하고 돈을 폭파한 다음에 이건 평당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국민들의 관심도 없고 언론이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도 없습니다. 군 수뇌부들조차도 관심이 없고 그 대신 제가 언론에 두드리던 뭐 SNL을 가서 비판을 하던 제 홈페이지에 아예 한국 지뢰제거소 코리아 마이스.com에다 이 군 지뢰 제거의 이 문제점을 이거 그때 홀딱홀딱 올려놨는데 국방부에 대응을 못하고 제발 비판만 하지 말고 좀 협조합시다. 협조가 맨날 협조하자 하는 게 15년 동안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안 드리고 아예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은 사입니다. 손바닥에 박힌 가시를 간단하게 바늘로 제거하면 간단한 것을 왜 칼로 제거 수술할 방법을 고민하는가? 이게 제가 2007년도 유엔 평화헌장위원들과 국제 평화 종교 지도자들한테 내가 이 강의를 하고 국제사회는 지금 이런 방법에서 지금 친환경 지뢰 제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시정 안 되고 있다. 군 지뢰 제거장 제가 발명한 장비인데 이 장비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이 파르몰을 하면 이거 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팝니다. 특허냈던 것도 해제시켜버리고 이 경기선 때 18억 5천 28억 8억 5천 들어온 거 이거 전부 지뢰 제거하는데 못 썼습니다. 언론에 이 장비들이 다 한 걸 했는데 전부 거짓말 한 거죠. 언론 기자들도 알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집 두 채 팔아가지고 이 장비를 개발했던데 하나도 본전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마누라한테는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는 수출한다고 보면 하나하나 자기 장비들을 팔아볼 때 이제 하는데 이게 이라크 원조한 장비고요. 제가 유일하게 공짜로 만들어가 군대에 납품해 준 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라크에 3억 1,500 원가로 납품한 일이 있습니다. 이라크에 2005년도 갔는데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장비입니다. 지금은 제가 DMZ용으로 개발해 놓은 거 있는데 이 장비면은 DMZ에 나무 사이 다니면서 탐지에 제한되는 특히 갈대, 이 갈대는 나 풀은 비면은 다시 나죠. 그런데 뿌리까지 없애면은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뢰를 살상용 대인지뢰, 이건 모안지를 치고 탐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이 장비만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고요. 이거는 유엔에서 쓰는데 국산 우리가 보호 그 장비 신발 이거 유엔의 거고 이거는 국산화 우리나라에서 상위 군경에서 상위 군인들이 만드는 그 신발 회사에다 해서 국산화 시켰고 미국 거는 수입해주면서 똑같은 건데 한국 걸 납품 안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가서 못 살게 굴어가지고 이제 규정을 고쳐서 우리 상위 군인들이 만드는 그 회사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발했는 헬멧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산화 했는 거고 그 우리 국내 기업들이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수출까지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그대로 지금 신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 파괴하지 않고 그 뭐 이거 갈대 숲이든 그 풀숲은 풀을 비면서 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여성 디마이너들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 계신 분들도 저한테 60시간만 교육받으면은 한 6개월만 같이 실제 탐지하고 가면 나중에 혼자로서도 지뢰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사실 정보와 수치로 가득하지만 단 하나의 아이디어도 담지 않고 있다. 하인츠 콜드만의 이 말을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서남이 남긴 DMZ를 유산인 상상의 DMZ를 걷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 상상해보자. 한결에 같은 민족이 갈라져 서로를 죽였던 6.25 전쟁 아픈 역사를 돌아보자. 그리고 영사하고 화해하자. DMZ에 담긴 전쟁 역사, 문화, 생태, 생명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의 삶을 훈련과 평화통일을 꿈꾸게 한다. 그래서 생태계 보호의 상상에서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등록해서 남북 공동이 같이 추진을 한다면 우리의 통일을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대로 질문하십시오. 보통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지뢰를 딱 밟고 나서 꼼짝 말고 있으면 안 터진다고 생각하잖아요. 혹시 네. 그게 맞나요? 그게 영화가 만드는 드라마가 만든 지뢰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지뢰가 또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밟으면 촉발시킨다. 밟음과 동시에 3초 이내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술 얘기하다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지금 말씀하는데 밟아서 떼야 터진다 했던 분이 술감을 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 와서 거기에서 심판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 DMZ를 평화공원으로 지정 유네스코 등재하는 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자칫 그렇게 추진했다가 남북 분단이 고착화될 수 있다. 그게 세계평화공원으로 지정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통일을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그건 좀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 얘기가 북한이 이 DMZ를 보존하자 그러면 북한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나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금방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로 간의 이질감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 북한이 붕괴를 내면은 지금 보수의 얘기는 북한을 저거는 망해야 된다. 망하면 남한이 흡수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북한이 붕괴내가 100만만 한국으로 북한이 DMZ로 북한 주민 넘어오면은 대한민국 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80% 정도는 되어야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체제와 남한 체제, 그 체제를 현재 유지한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안에 북한이 남한 경제의 80%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주는 그런 공동 번영의 길은 걸어야 된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우리가 분단 역사만큼 길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땅이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면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지 않고는 상호 계속 군사적 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DMZ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평화협정을 전제가 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결국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해서 상호 신뢰가 조성이 되면은 그걸 계기로 우리가 군비 감축일 그때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군축 회담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군사 무기나 이런 것은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북한을 잘 설득을 해야죠.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DMZ를 전체 한꺼번에 하지 말고 우리 개성공단 가면서 경의선 철도도로 하면서 200m를 그 DMZ를 그냥 가로질러 놨어요. 그래서 그 서부 지역 임진강 쪽에 약 1000만 평이 있는데 그거를 저는 이은영 통일부 장관을 내가 개별적으로 만나면 그거 미리 하자. 그래서 이재명 내가 경기도지사인데 당신 딴 욕심하지 말고 그거 하라고 내가 그 진작부터 그 제안서도 내가 보내주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다 하지 말고 한번 해보고 그것만이라도 한다면은 그 1000만 평인데 북한은 군사국력선 300m, 그 지역은 700m까지 다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한은 오히려 이 임진강 쪽은 2km 아니고 2.8km 오히려 그 남방 한계선이 더 남쪽으로 내려와 있고 거기는 우리만 GP가 3개가 있고 4개인데 하나 폭파 있고 3개 있고 북한 GP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개성공단하고 연계해서 하면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심지어 거기를 평화공원을 지정돼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북한도 좋고 우리도 뭐 군사적으로 현재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일단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은 판문점과 그쪽 지역은 뭐 남북 그 국경 시장도 늘고 유엔 기구도 유치하고 거기서 남북한이 함께 그 축구도 할 수 있는 축구장도 만들고 그래서 저는 DMZ 전체를 다 생태평화공원 하자고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숲길은 다 연결해 놓자. 응? 그 숲길 연결해도 그 가운데 1km 공간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 그런 방법으로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질문 한번 해주시죠. 저는 뭐 DMZ에 30년을 떠나들어가지고 제 머릿속에는 온갖 그야말로 상상의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DMZ 안에 그 우리 대전에 있는 현충원 같은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네, 그 문제도 네. 제가 DMZ는 유엔군 무슨 뭐 이런 거 국군 하는 게 아니고 6.25 전쟁 희생자 추모 평화공원을 그 만들었어. 남북한 또 한국 6.25 한국전 참전했는 모든 분들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한 그를 추모하는 평화공원을 조성을 하고 추모탑을 세운 것을 저는 처음부터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DMZ뿐만 아니고 우리가 남쪽에 6.25 전쟁 특수 상황에서 전라도, 경상도, 저 충청도 할 것 없이 적치하에서는 북한군 편에서 우위쪽을 공격을 해가지고 윗동네 안건에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데도 많습니다. 그 모든 지역에서 6.25 전쟁의 특수상황이 일어났던 그 불량 사건을 우리가 근로에서 남남 발등을 이는 것을 우리 정치권이 67년 동안에 한 번도 그들의 갈등을 취하려는 노력이 없었는데 이 노력을 우리가 우리 한겨레 사랑복지협회에서 주도를 해서 그 갈등 치유 활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한겨레 한민족이고 또 같은 남한에 같은 우리 남한 사람끼리 이 갈등도 안 하면서 북한하고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KTV하고 DMZ 공전 일부 지뢰 일부 바로 이 갈등 문제를 갖고 제가 DMZ 공전 2부에 가면은 조금 그 부분을 언급을 해서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기회 있으면은 그 유튜브에 가지고 DMZ 공전 1, 2, 3부를 한번 시청해 주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부 지뢰는 칸 영화제까지 출품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부분 있으시면 그러면 다음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가면 저한테 명함을 받아가셔가지고 필요하면 전화로도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홍익인간 정신을 우리 민족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또 그 정신을 갖고 우리 국가사회에 소외되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활동하는 우리 결의사랑 복지협의회에 저를 초대해 주신 가지고 제가 짧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 우리 박미철 선생님과 우리 이사장님 또 참 재미없는 얘기를
한 분도 졸지 않고 열심히 들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심히 택강을 해주신 김기호 사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손님 자. 파이팅 한번 하시죠.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손 하나 자. 둘 셋 화이팅!